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종의 한글 속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호주 멜번의 남기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글 창제의 역사적인 배경을 돌아보면서 한글이 어떤 문자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세종의 서재를 가다라는 주제로 세종이 만든 한글의 창제 원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고도의 학술적인 지식과 시간 그리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차원이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문자를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음의 동적인 에너지에 정적인 형상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종은 우선 음의 형태와 그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소리 글자의 창제를 생각하면서 세종이 맨 먼저 했던 일은 15세기 한반도에서 백성들이 사용하던 말소리에서 음절을 찾아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음성학에서는 발성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절, 시러블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세종은 바람이라는 단어는 바와 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음절을 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종이 했던 일은 이 음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이 어떤 외국 사신으로부터 괴종시계를 하나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괴종시계를 어전에 걸어놓고 보니 참으로 신기하고 편리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여리셨던 세종께서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장영실을 불러서 우리도 이 편리한 물건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장영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괴종시계를 분해했을 것입니다. 세종이 했던 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찾아낸 그 말소리, 음절을 분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세종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음성학적 개념을 얻게 됩니다. 세종이 찾아냈던 것은 바로 이 음절을 구성하고 있는 음소, 포님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음소를 자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음성학에서는 더 이상 작게 쪼갤 수 없는 음절의 구성체를 음소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세종은 곰이라는 음절은 기역이라는 초성과 오라는 중성, 그리고 미음이라는 종성 이렇게 세 개의 음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곰이라고 써놓으면 이 곰이라는 음절 속에 기역, 오, 미음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음소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아이들도 쉽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5세기의 세종은 곰이라는 글자가 아닌 곰이라는 말소리에서 음소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음절을 구성하고 있는 음소를 이 탁상시에서처럼 이를 분해하지 않고도 밖에서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문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탁상시계처럼 그 속을 잘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음절보다는 단어 중심의 문자이기 때문에 단어 속에서 음절을 쉽게 들여다보고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세종은 이 음절을 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음소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글에서 음절은 글자에 해당되고 음소는 자음과 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고 해서 한글을 음절 문자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부터 600여 년 전에 세종은 음절과 음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한글 창제에 이 생각을 적용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서양 음성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스위스의 음성학자 소시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음소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종은 소시르보다 500여 년이나 앞서서 음소라는 개념을 발견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음소들을 그들이 음절 내에서 놓여지는 위치에 따라서 다시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15세기에 음성학에 세계적인 학술지가 있어서 세종이 훈문정음에 관한 자기의 연구 결과를 이 학술지에 발표했었다면 세종은 학자로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처음부터 자기가 창제한 28개의 음소를 자음과 모음으로 분명히 구분했던 것을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종이 찾아냈던 것은 바로 이 음절을 구성하고 있는 음소, 포님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알파벳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글자가 있었으니 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이들을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했을 것입니다. 그런지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알파벳을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했던 것이니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세기 조선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들을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종은 말 속에서 음절을 축출하고 이를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음 17자와 모음 11자의 훈민정음 한글이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하고 말도 변하다 보니 자음 중에서는 옛이응, 여린히읗, 반치음 이렇게 세 자와 모음 중에 아래 하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우리는 현재 자음 14자와 모음 10자 이렇게 24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먼저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입의 구조를 관찰하면서 입속에서 소리가 시작되는 곳이 5군데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세종은 이를 기초로 해서 15세기 당시 한반도에서 사용하던 말소리를 소리가 시작되는 곳을 따라서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각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기역, 니을, 미음, 시옷, 이음 이렇게 5개의 기본이 되는 자음 글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5개의 기본이 되는 자음에 획을 더해가면서 같은 계통의 거센 소리 글자를 더 만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칙에 따라서 모두 17개의 자음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역은 기역에 비하여 센 소리가 되므로 기역의 획을 하나 더 해서 기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세종은 17개의 자음 중에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 이들을 나란히 써서 강한 파열음을 표시하는 탁한 소리 쌍자음 6개를 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 중에서 쌍히읗을 제외한 5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현재 초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음은 기본 자음 14자에 쌍자음 5개를 합해서 모두 19자입니다. 다음은 모음을 창제한 원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음이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따 만든 반면에 모음은 하늘을 상징하는 점과 땅을 상징하는 수평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을 상징하는 수직선을 기본으로 삼아서 이들을 조합하는 형식으로 모두 28개의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천, 지, 인, 이 세 가지를 유교에서는 우주와 인간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주를 구성하는 자재가 된다는 생각에서 삼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이 만들었던 훈민정음 모음의 기본형은 아래아, 으, 이 이렇게 세자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세종은 모음의 기본형인 천, 지, 인 이 세자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모두 28개의 모음을 만들어서 훈민정음 회례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례본에 있는 이 28개의 모음 중에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음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7자를 제외한 21자입니다. 15세기에 한글을 창제했을 당시 음제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했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초성과 종성이 음성학적으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음소이기 때문에 초성을 다시 종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어를 배우느라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사이는 유치원부터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했던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멀지 않은 장래에는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가 되어서 오늘의 로마자처럼 많은 언어들이 한글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은 그냥 단순한 욕심이나 허황된 희망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과학성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지 영어는 겨우 16세기가 되어서야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라틴어가 사용하는 알파벳 23자를 가져다가 영어를 기록하는 문자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이 창제되어 반포되었던 것은 15세기 중엽이었으니 그렇게 본다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영어가 알파벳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보다 100여 년은 먼저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어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은 모두 26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글은 24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글자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다른 점이 눈에 띄십니까? 한글은 처음 만들 때부터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서 만든 문자였지만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지 않고 섞어서 나열하고 있는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음은 무엇이고 또 모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음이라는 소리값은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 수 없는 음소 글자들입니다. 한글에는 그런 음소, 자음이 14개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그런 자음이 21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음은 문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값을 혼자서 소리로 만들 수 있는 글자, 음소들입니다. 또 모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서 홀소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자음은 모음의 도움을 받을 때, 즉 모음에 닿아야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닷소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음이 제소리 값을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만들기 위하여는 모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세종과 장영실의 괴종식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계가 가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장영실이 분해해 놓은 괴종시계를 다시 가게 하려면 장영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분해해 놓았던 괴종시계를 다시 조립했을 것입니다. 세종이 했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해해 놓은 음소들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만들기 위하여 세종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들을 수 있는 음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글에는 두 가지 형태의 음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는 시옷이라는 초성 자음과 오라는 중성 모음이 합해서 만들어진 소라는 음절입니다. 그 반면에 고음은 기억이라는 초성과 오라는 중성 그리고 미음이라는 종성이 합하여 만들어진 고음이라는 음절입니다. 여기서 소처럼 종성이 없는 음절, 즉 받침이 없는 음절을 우리는 개음절, 오픈 시러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성이 있는 음절, 즉 받침이 있는 음절을 폐음절, 크로스드 시러블이라고 부릅니다. 세종은 소리에서 음소를 분리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음소들을 결합해서 글자인 음절, 소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어를 비롯하여 알파벳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5자의 기본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음이 더 필요할 때는 이 기본 모음들을 조합해서 2중, 3중, 그리고 때로는 4중 모음까지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복합 모음을 만들 경우에 라틴 알파벳은 모음끼리 조합을 하지만 때로는 모음을 자음과 결합해서 복합 모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의 경우는 복합 모음을 만들 때 모음만을 사용한다는 것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음에서와 같이 자음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영어에서도 한글에서처럼 자음을 조합해서 복합 자음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는 몇 개의 음절, 글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조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음 19개와 중성 21개가 있으니 이들을 조합한다면 399개의 개음절 문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99개의 개음절 문자를 다시 27개의 사용 가능한 종성과 조합한다면 1773개의 폐음절 문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음절 문자와 폐음절 문자를 합한다면 한글이 만들 수 있는 글자의 수는 모두 11,172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폐음절이 풍부한 언어입니다. 제가 그저 간단히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글자 중에 대략 40% 정도가 폐음절 문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의 언어는 그들의 말을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적어보면 받침이 없는 개음절 문자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환태평양대의 산지에 있는 섬나라 사람들의 언어도 거의 모두가 개음절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는 모르더라도 지명이나 그들의 노래만으로도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하와이, 호놀룰루, 그리고 뉴질랜드의 마오리, 로토루아, 솔로몬 아일랜드의 호니아라, 자카르타, 사모아, 지아지아, 또 뉴질랜드의 마오리의 포카레카레아나라는 사랑 노래의 제목이나 가사도
모두 개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초성으로 사용되는 이음의 음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고 할 때 여기서 초성으로 사용된 이음은 음절을 발음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초성음으로서의 이응이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성자리가 비어있으면 허전하니까? 그래서 모양을 갖추느라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동그라미를 그냥 그려 넣은 것은 아닐 터이고 말입니다. 이 경우에 초성으로 사용되는 이응은 영, 무, 제로 또는 영어로 닐의 뜻을 갖는 부호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초성이 있어야 할 자리이지만은 현재로서는 비어있는 자리 그런 줄 알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한글로 문서를 하나 작성했는데 그것이 영수증일 수도 있고 유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서 속에 예를 들어 오승준이라는 이름을 초성 없이 그냥 오승준 이렇게 쓴다면 모양이 불완전해 보일 뿐만 아니라 후에 누가 비어있는 초성 자리에 다른 자음을 써 넣는다면 오승준이 고승준, 노승준, 모승준, 소승준 등으로 둔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오에 이응을 초성으로 써 넣어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걱정을 미리 방지하자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세종의 깊은 생각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과 발견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발명으로는 바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는 무, 없다 또는 공, 비어있다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세종은 이 무라고 하는 철학적인 개념을 훈민정 창제에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글자의 모양이 아닌 소리에 따라서 21개의 모음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분류의 기준은 처음 시작하는 소리와 끝나는 소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류될 수 있는 첫 번째 그룹은 시작할 때 소리와 끝날 때 소리가 중간에 변하지 않고 같은 음을 계속 유지하는 모음들입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모음은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이렇게 모두 8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단정적으로 단순 모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모음들은 소리가 이로 시작을 해서 단순 모음으로 마무리되는 모음들입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모음은 야, 요, 요, 유, 예, 이렇게 6자입니다. 이들은 앞에 이를 짧게 발음하고 이어서 바로 단순 모음을 발음하는 이중 모음들입니다. 예를 들면 야의 경우는 이아, 야로 발음하고 예의 경우라면 이에, 예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잠정적으로 이형, 이중 모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두 모음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이중 모음 중에서 6개의 이형, 이중 모음을 제외한 7개의 모음들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모음은 2개의 모음을 쓰여진 순서대로 첫 모음을 짧게 발음하고 이어서 두 번째 모음을 발음하는 모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의는 의이, 의로, 위는 우이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잠정적으로 일반 이중 모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한다면 한글은 14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기본형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33년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보면 그 1항에서 한글 자모의 수는 24자로 정한다면서 자음 14자와 모음 10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24자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기로 한다면서 쌍자음 5개와 이중모음 11자를 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동일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10개의 모음은 소리로 볼 때 한글의 기본 모음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6개의 단순 모음과 4개의 이형 이중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음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본 모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모음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다중 모음이 만들어지는 모음의 원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민조음 해례본에서는 모양으로 본 한글의 기본 모음으로 아래아, 이 이렇게 3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나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글의 기본 모음은 모음을 3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8개 단순 모음들일 것입니다. 라틴 알파벳에서도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5자를 기본 모음으로 하고 그 외의 모음이 더 필요할 때는 이들을 조합해서 사용하지만 기본 모음은 어디까지나 이 5자입니다. 그렇다면 한글 맞춤법 동일화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10개의 모음을 같이 묶어서 기본 모음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10개의 모음이 갖는 공통된 음성학적인 특성이라도 있습니까? 혹시라도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9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 맞춤법 동일하게 그렇게 정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자주 쓰이는 모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기본 모음이 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훈민조음 해례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래아, 이 3 글자를 모음의 기본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8개의 모음은 모두가 다중모음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논리를 따른다면 아는 이와 아래아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모음이기 때문에 이아로, 어는 아래아와 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모음이기 때문에 아이로 발음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방법으로 와는 아, 이, 아로 그리고 외는 아, 이, 이로 발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래아, 이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모음 창제의 철학적인 기초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소리로 본 모음의 원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종께서도 소리로 본 한글의 기본 모음이 8개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연한 일이겠지만 아래아, 이 3 글자를 둘씩 조합한다면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은 8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8글자의 기본 모음의 음가를 주어서 이들을 기본 모음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세종은 이 8개의 글자를 소리로 본 8개의 기본 모음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에는 에와 에라는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2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양으로만 본다면 에는 어와 이의 조합이므로 어이로 읽을 수 있는 이중모음입니다. 그리고 같은 원칙을 따른다면 에는 아이로 읽을 수 있는 모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 모음을 단순 모음으로 취급해서 이 2 모음에 에와 에라고 하는 단순 모음의 소리값을 주고 있습니다. 훈민조음 해례본에서는 이 이중 모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에와 에라는 2 모음에 단순 모음의 음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르기는 해도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삼재의 사상과 글자의 모양에 지나친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글의 기본 자음은 14자이고 기본 모음은 8자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글의 자모 수는 24자가 아닌 22자가 될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1933년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 통이라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글의 성스러운 바이블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필요하다면 이치를 따라 과감하게 수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음의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7개의 일반 이중 모음 중에서 외에는 조금 전에 설명한 이중 모음을 발음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음 외에는 외교부, 외국, 외식, 죄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음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기본 모음 오와 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중 모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라고 발음하는 이 이중 모음은 이중 모음의 조합과 발음의 원리를 따른다면 오를 짧게 발음하고 이어서 이를 발음하게 되는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오이라고 발음해야 할 이중 모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 이중 모음을 오이가 아닌 오에 또는 오웨에 가깝게 발음하고 죄는 조이가 아닌 조에에 가깝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이 오와 이의 조합으로 된 이 이중 모음을 오이가 아닌 외로 발음하게 되었는가 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음을 원래 발음 오이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씨, 최씨를 알파벳으로 표기했을 때 초이로 스페링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오와 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중 모음을 오이가 아닌 외로 발음하게 된 연유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글자가 합하여 다시 소리가 된다라는 주제로 한글 창제의 음성학적인 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